항상 저에게도 큰 가르침과 울림을 주시는 강의들을 여기저기 여러분들과 공유해 주시는 서강대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 정말 또 모처럼 뵙네요. 예. 아 요즘은 이제 저랑은 같이 안 해주시고 더 좋은 데만 이렇게 다니시고 이제 나타나 주시면 어떻게 저희 개국한 지 오래됐는데 별로 안 불러주셔서. 아닙니다. 하여튼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요즘 이제 장이요, 약간 꼭 그렇게 학술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만 약간 횡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러다가 치고 올라갈지 아니면 잠깐 조정을 받을지 뭐 이런 것들도 궁금했고, 예. 그 다음에 또 중국 증시가 요즘 이상한 움직임들이 많아서 그럼 이것도 알아봐야 되는데 예. 이런 걸 다 여쭤볼 수 있는 분이 누굴까 하다가 거의 저희 그 기획하시는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교수님을 모셔야 된다 해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자, 그럼 저희 오늘 제일 먼저 궁금한 것들이 뭐 이런 변곡점 속에서 저희 영끌부터 해서 많은 분들이 돈 확 넣었거든요. 예. 그럼 이제 이 돈들 괜찮은 건지, 그리고 우리 그 부채 문제도 있죠. 예. 이런 것들도 같이 걱정되고 거기서부터 좀 시사점 좀 주세요. 예. 그래서 주가가 코스피가 1월 초에 뭐 3,266까지 뭐 장중 갔다가 네. 좀 3개월째 조정인데 좀 그렇죠. 지루한 조정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신 거 올라갈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예, 조금 더 그냥 박스권 조정 보이다가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델로 해보면은 3분기에 박스권 하단이 좀 낮아집니다. 예, 그리고 4분기는 올라가는데요. 오. 그래서 조금 더 지루한 조정이 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참. 예. 3분기까지 좀 기다려 봐야겠군요. 네. 아유. 하단부는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작년 말부터 오늘 뭐 한 2,800 정도가 2,800. 직전까지 있다. 아, 제가 2,800을 푸는 거는 예. 올해 좀 명목 GDP 한 4%를 아, 네. 뭐 가정하고 그거로 추정해 보니까 한 과거 뭐 회귀 모델 해보니까 한 2,800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뭐 조정을 거치지 않을까. 지금 선에서 한 10% 조정인데요. 네. 뭐 상승 국면에서 10% 조정은 언제든지 있죠. 그렇죠. 네. 예. 아 그런데 저희도 진짜 저희야 투자를 오래 한 사람들이니까 조정할 때 20%도 조정받은 적이 많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야 그 정도 기다려보지 뭐 하는데 이번에 처음 주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또 이 냉가슴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다시는 또 주식시장에 안 들어와서 이 조정 폭이 더 밑으로 더 내려갈까봐 그게 걱정인데요. 그래서 좀 참고 견디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이 지금처럼 열풍을 불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또 2007년, 2008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때 은행들이 수익원 다변화시켜야 된다고 주식형 펀드 캠페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각 은행이 저도 그때 은행용수 소장을 했었습니다만 뭐 2008년 8월 달에 144조까지 모았었죠. 네. 그런데 2008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주가 폭락하니까 그 주식형 펀드가 한 70조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80조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때 유명했던 게 인사이트 펀드. 그렇죠. 예. 뭐 네. 그런 펀드도 있었죠.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네. 근데 뭐 주식이라는 거는 뭐 제가 30년 가까이 주식 투자를 뭐 해보고 분석해 보니까요. 그냥 좋은 종목 오래 가지고 있는 게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가까운 친척이 애들을 둘이 네. 유학을 보냈어요. 예. 근데 그 유학비를 삼성전자가 대줘줬다는 겁니다. 그 사이 올라서. 네. 예. 그 배당도 삼성전자 97년 외환위기 때 거의 3만 원 근처까지 떨어졌거든요. 아이고. 그런데 그분이 삼성전자 주식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돈 생길 때마다 삼성전자 계속 주식 샀고 그 주식이 그때 가격으로 하면 지금 400만 원이 넘었고 또 요새 배당도 더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주식 오래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뭐 10% 조정 오더라도 좀 먼 미래를 내다보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작년에 계속 오르는 것만 주린이들이 보셨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굉장히 이거 지루하고 뭐 지점장님들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그 고객들이 지루하다고 네. 그런 말씀하시는데 주식시장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좀 지루함을 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는 지금 또 핫한 쪽이죠. 코인 열풍. 예. 네, 이쪽에 대해서는 지금 뭐 주식시장에 이렇게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코인으로 또 몰린 것도 코인으로 있죠. 많이 몰렸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코인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거래 대금이 가능하십니까? 코스피 코스닥 합친 것보다 코인 더 커졌어요. 네. 예. 저는 계속 코스닥, 코인, 비트코인에
뭐 금융자산 한 5 내지 10%는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오. 같습니다. 예. 많이는 하지 말고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저 금을 사라고 계속 권유했거든요. 네, 저는 근데 알죠. 요새 네. 저 금가격이 떨어지고 코인 올라가지고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 세계 금협회 이렇게 자료 뭐 블룸버그 자료를 보니까 저같이 나이 든 사람들은 금을 좋아하고요. 아, 젊은 사람들은 코인을 좋아하는 젊은 저 우리 박 교수님 같은 분들은 네. 코인을 좋아하시고 저도 사실 금은 없는데 코인은 있습니다.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거 젊은 사람들이 코인을 좋아하느냐? 우선 저 변동성이 크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젊은 분들 아직 금융자산 축적된 게 없으니까 적은 돈으로 한 큰 꿈이 맞아요. 있는 네. 거고요. 네, 그리고 이게 뭐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주일도 쉬지 않고 계속 거래되거든요. 체력 싸움이죠 거의. 그리고 또 변동성이 심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즐기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서 네. 어쩔지 모르겠지만 네. 네. 얼마 전에 그 블룸버그 데이터를 보니까 네. 예, 금은 뭐 남아공에서 생산되고 미국에서 생산되고 중국에서 생산되고 여러 곳에서 생산되는데 코인은 뭐 큰 그 주류가 5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그 소유자를 보니까 95%가 가지고 있대요. 그 네. 5개 코인을. 음. 예, 그런데 금은 뭐 산업용으로도 쓰이고 보석용으로도 쓰이고 네. 여러 가지로 쓰이지 않습니까? 투자용으로도 쓰이고. 음. 그래서 하여튼 저 코인 때문에 금 수요가 줄어들어 가지고 금 그렇네요. 가격은 안 들고 코인만 상대적으로 오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있네요. 네. 자, 오늘 그래서 앞에 저희가 궁금한 개인적인 욕구는 다 네. 채웠고 네. 더 했다가는 우리 교수님도 준비해 오신 것도 못 하니까요. 자, 교수님 오늘 교수님의 주제를 봤더니 한미 개인의 자산 배분과 주가 이렇게 주제를 가져오셨습니다. 예. 요 내용부터 한번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단기적으로는 주가 좀 조정을 보이려고 보고 있지만 네. 장기적으로는 아까 삼성전자 이야기 있으면 오르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70% 이상을 금융자산으로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완전히 거꾸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갈수록 부동산은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이기 때문에 부동산 비중 좀 줄이고 유동성 금융자를 좀 늘리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이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마치 저 지난주 목요일 날 한국은행에서 작년 자금 순환을 발표했거든요. 네. 네. 그 자금 순환에 나온 통계 가지고 우선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한국 그 가계자산분 이거는 그 통계청과 한국은행에서 매년 가계금융 복지조사 이 데이터인데요. 네. 이 빨간 선이 실물 자산이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평균 가구 자산이 한 4억 5천 정도 돼요. 네. 근데 여기서 한 76%를 실물 자산이고요. 그다음에 금융 자산이라는 것은 실제 그 예적금, 금융 자산하고 전월세 보증금까지 들어가요. 아이고, 이거 합치면 24%거든요. 정말 적네요 생각보다. 예, 전월세 보증금을 빼면 순 금융 자산 17%밖에 안 됩니다. 야, 예, 그리고 50대 후반 60세 이상 이분들은 80% 이상이 부동산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까? 그다음 부동산가격이 사실 장기적으로 올랐죠. 그건 사실이죠. 네, 그림 하나 이게 저 가져왔는데요. 우리나라 주택의 시가총액이 한 5,482조 정도 되거든요. 네. 네, 주식은 1,981조. 뭐 주택이 주식의 코스피에 비해서 2배 이상 많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가계가 그만큼 부동산을 선호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그러면 정말 주택 시가총액이 주식보다 더 많이 올랐느냐? 아니네요. 그건 아니거든요. 네. 제가 95년부터 이 주택 시가총액을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표해요. 네. 그때를 100으로 했을 때 주식 코스피 시가총액은 14배 올랐죠. 네. 예. 그런데 주택 시가총액은 7배밖에 안 올랐거든요. 하나만 여쭤보면 저 예. 주택이라는 거 우리나라 전국의 전체 주택. 주택입니다. 여기 아파트뿐만 아니라 네. 뭐 연립 단독까지 전부 예, 포함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뭐 명목 GDP 한 4배 정도 올랐는데 사실 이게 오르는 걸 보면은 주식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부동산하고 주식에 대한 인식이 장기적으로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교수님, 중국인들도 우리나라처럼 주택 그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잖아요. 근데 중국의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 배분도 우리 정도인가요? 아니면 우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중국도 실물 자산이 한 73% 되고요. 거기랑 우리는 왜 이러지? 아시아는 부동산. 네. 일본도 아닌데요? 일본은 아니잖아요. 예, 일본은 우리하고 좀 다른데요. 네. 그래도 일본도 예,
부동산이 높아요. 부동산이 높습니다. 이야,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들은 그 부동산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땅에 대한 욕심이 그러게요. 또, 예. 근데 우리하고 이제 정말 그 다른 게 미국인데요. 예, 미국 전체 총 자산이 작년 말 현재 그림, 그 미국 가계 자산 배분 그림입니다만은 147조 달러 됩니다. 네. 예. 금융 자산이 105조로 71%고요. 우리하고 좀 반대죠. 부동산은 36조 2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금융 자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기 갔을 때 잠깐 줄어들었다가 또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정도는 아니더라도 네. 조금 우리나라 자산 배분 조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있는 한 군의 그 자산 배분, 금융자산 배분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나라 그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표를 보면은 금융자산이 지난해 말이 현재 한 4,539조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현금 및 예금 주로 은행에다 맡긴 거죠. 약 2,000조, 43% 은행에다 맡기고요. 31% 보험. 주식에다 이 통계 보고 저는 굉장히 반가웠어요. 주식 비중이 2018년에 한 18%, 2019년에 18%였거든요. 작년에 21.8%까지 늘었어요. 네. 이거는 물론 그 통합 기회운동 탓도 되지만은 다른 측면에서는 주가가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특히 그 작년 4분기에 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추세가 이제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네. 이게 이제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 미국, 일본하고 한번 비교해 봤어요. 근데 금융자산 규모면은 미국이 105조 달러고요. 우리는 4조 2천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렇네요. 예. 일본은 한 19조 달러 정도 되고요. 근데 일본 사람들 보면 은행 금리가 0%인데도 54%를 은행에다 맡기고 있거든요. 저걸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주식은 14%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은행금리 0%인데 왜 이렇게 은행에다 돈을 맡길까?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되거든요. 예. 첫 번째 디플레이션. 네.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지니까 실질금리는 플러스였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박 교수님께서 방송에 나서 인구 문제 예. 저번에 한 방송에 아유, 나서 아주 재밌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본 사람들이 상속받는 평균 연령이 67세래요. 그러니까 67세 할아버지 할머니 돼가지고 그 돈 가지고 주식 채권 투자 안 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냥 은행에다 맡겨놓고 쓰다가 또 후손한테 물러주고 이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일본하고 정반대예요. 예, 14%를 은행에다 맡기고 있고요. 무려 50%를 주식에다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습인데. 딱 저거네요. 예. 저는 완전히 미국식입니다, 사실. 저는 저 부동산 뭐 금융자산 60. 개인 포트가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사실 저는 뭐 비중은 현금 비중 뭐 조절합니다만 네. 사실 저는 미국보다 더 높습니다. 어이구. 오랫동안 그 증권회사 다니다 보니까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90%대 죄송합니다. 주식에 오른데 있습니다. 예. 근데 미국에 우리 관심을 한번 가지셔야 되는데요. 이게 미국 가계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거든요. 이게 미국 가계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50% 근접하면은 주가가 상당히 오랫동안 조정을 보였어요. 네, 그런데 작년 4분기 현재 역사상 최고치거든요. 50.4%로. 근데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미국 가계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50%가 넘었는데 이거는 뭐 물론 그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런 모습이 나타났지만 미국 가계가 주식을 여기서 더 늘리려고 할 것인가? 저는 미국 주식시장은 좀 조만간 조정을 한번 보이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그 시장에서 보니까 코스닥이 뭐 20년 예. 7개월 만에 1000을 돌파했다 네. 이런 네. 거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근데 그 숫자가 약간 착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네. 전에 얘기도 했었지만 95년인가요? 96년인가요? 그 정도 된 것 네. 같아요. 그때 100으로 시작했던 게 예. 예. 한번 또 이제 여러 가지 조정이 나오면서 원래는 지금 1000이 아니라 100이어야 100이죠. 하잖아요. 예. 네. 그때 주시라면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로 돌아온 네. 거잖아요. 백투더퓨처입니다. 백투더퓨처. 네. 근데 저는 이런 거 미국 가계 주식 비중 보면서 네. 미국 가계는 조만간 한번 좀 조정을 보이고 그 기간이 상당히 좀 길어질 수도 있겠구나. 물론 미국 주가가 조정을 보이면은 우리 주가도 방향은 같은데요. 같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멀리 내다보면 네. 앞으로 10년은 우리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 상대적으로 나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뭐 기준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사실 2000년에서 2009년에는 우리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랬군요. 예. 2010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미국 주가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올랐는데요. 네. 예, 기간을 언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는 앞으로 10년을 보면은 뭐 미국 주가보다는 우리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오를 것이다. 예,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식 비중 보면요. 예, 2008년에 25% 정도까지 갔었어요.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예, 금융회사 특히 은행들이 주식형 펀드 캠페인을 했었죠. 네. 예, 그리고 미국에서 주가가 글로벌 금융위하면서 주가가 폭락하면서 사실 지속적으로 하락했어요. 또 2000년에 우리 주가가 박스피라고 했던 것처럼 계속 조정만 보였었죠. 예. 예, 그런데 이게 18%까지 떨어졌다가 작년에 이제 22%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추세인지 아닌지 네. 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예, 저는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이 그래프 보시면요. 우리나라 저 은행 대출금리, 예금금리, 뭐 기업 대출금리 제가 그려놨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예요. 그런데 올해는 좀 반등할 겁니다. 최근에 좀 반등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제가 작년에 우리나라 잠재 성장 추정해 보니까 한 1.9%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떨어지니까 금리도 떨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다. 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저축이 투자보다 더 많거든요. 돈이 남아도는 경제예요. 예, 그다음에 그 한국은행 자금순환표 보니까요. 어제 지난주 목요일 발표됐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780조가 넘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요새 은행 가서 좀 고위 임원들 만나보면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렇겠네요. 과거에는 은행의 경쟁력이 대출에 있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대출 받으러 올 사람이 없는 거네요. 예, 네. 가계도 작년에 192조 잉여를 냈거든요. 이야. 작년에 그 192조 잉여가 뭐냐면은 가계가 은행 금융기관에 저축하거나 주식 채권 사거나 보험에 맡긴 돈이 빌린 돈보다 더 192조가 많았었다는 거거든요. 그 돈 다 어디 있죠? 그러니까요. 제주문에 그래서- 없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가계도 저축을 늘리고 있고 기업도 과거보다 돈을 덜 빌렸으니까 그 돈 가지고 채권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네. 은행 기업들이 그만큼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도 돈을 덜 빌렸으라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 은행 그룹 회장 만났더니요. 이분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은행의 경쟁력은 과거에 대출에 있었는데 유가증권 운용에 있다. 아. 자기 은행 자기 자본으로 유가증권을 얼마나 잘 운영해 주느냐. 특히 고객 금융자산을 얼마나 잘 운영해 주느냐. 여기에 은행의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금리가 좀 반등하지만은 저는 금리는 장기적으로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다음 그래프입니다만은 결국 코스피 배당 수익률이 은행 이자보다 높아졌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정부 차원에서 기업들한테 배당금 더 주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 왼쪽 그래프가 우리 그 국민소득 GNI라고 그러는데요. 이 국민소득이 생기면은 가계, 기업, 정부가 나눠가지거든요. 그런데 97년, 2008년 위기를 겪으면서 가계 몫은 71%에서 61%로 줄어들었어요. 네. 그런데 기업 몫은 17%에서 27%로 올랐거든요. 그렇네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가계는 상대적으로 가난해졌고 기업은 부자가 된 거죠. 물론 기업도 차별화됐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지난 정부부터 우리 정부가 기업소득 한류제라고 그래가지고 기업들한테 임금 올려달라, 고용 투자 늘려달라, 배당금을 더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새 기업 특히 제조업체 CEO들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은 임금 많이 못 올려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임금 하방 경직성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미국은 임금 내리고 올리는 게 아주 자연스럽고 예. 근로자들도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임금 깎는 걸 받아들이지 별로 안 한다는 겁니다. 해고도 어렵고요. 예. 네. 네, 그리고 780조 현금성 자산 가져올 만큼 고용 투자 안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배당을 더 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대기업들이 배당 계속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과거 보면 우리 주가가 뭐 저평가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낮은 배당 성향이었어요. 그렇죠. 과거 보면 평균 한 23% 안팎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최근에 와가지고 30% 넘고 일부 기업들은 40%도 더 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저는 그 주시장이 어떻든 배당 투자는 꼭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KT 같은 주식, 저는 삼성전자, 포스코, 뭐 KT 이런 회사 강의 가서 드리는 말씀이 배당 많이 해라. 예, 배당 많이 하고 제가 직원들한테는 월급 받아서 그 돈 가지고 은행에다 맡기지 마시고 우리 당신 회사 회사 주식을 사가지고 배당 받으라. 뭐 포스코, KT 같은데 뭐 4, 5%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기업은행도 지금, 그렇고. 많아요. 얼마나 네. 많습니까? 네, 그래서 그 배당 투자는 꼭 하셔야 된다. 주식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요즘 이 배당 투자에 대해서 저도 권하는 편인데 그 얘기들은 사실 많이 안 하고 맨날 얼마 오른다 떨어진다 이 얘기만 하니까 고배당 성향이 있는 회사들 장투하는 것도 진짜 좋은 전략이거든요. 솔직히 은행 가서 네. 이자 받으면 1%, 그렇죠. 1.5% 나오잖아요. 5%가 어디 있어요. 차라리 그 은행 예금을 네. 주식을 사면은 그렇네. 차라리 배당이 훨씬 더 나오죠. 네. 네. 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으면 기대 수익률을 낮추면 배당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작년에 코스피가 31% 올랐어요. 그렇죠. 인덱스가 예.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적정 주가가 얼마인가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 주가가 명목 GDP만큼 성장하는 게 적정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이거로 보면은 실제 주가는 뭐 이해일 수도 있고 밑에일 수도 있는데 사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는 주가가 저평가됐었어요. 그런데 코스피가 작년 한 해 31%는 올라버렸거든요. 그렇네요. 완전히 이제 고평가형에 들어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명목 GDP 성장률이 저는 3 내지 4% 정도 보거든요. 실질은 2% 안팎이고. 네. 네, 그러면 코스피는 이것보다 1 내지 2%포인트 정도 높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기대 수익률은 한 4에서 6% 정도. 4에서 6%. 예.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걸 가지고 뭐 주식 투자를 하느냐 이런 말씀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우리나라 주가가 지금 수준에서 뭐 5% 매년 5%만 오르더라도 2008년 되면은 2028년 되면은 주가 지수가 4천이 넘거든요. 그래서 5% 수익률이 결코 낮은 수익률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리의 마법. 예. 예. 그리고 저 복리 예. 개념이고요. 네. 그래서 조금 기대 수익률을 낮추면은 뭐 편안하게 주식 투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기대 수익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예. 사실 제가 금리 앞으로 떨어진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 성장이 떨어진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경제 성장이 떨어지면 모든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다 떨어지죠. 하다못해 채권 수익률도 이제 안 나오는 건데. 예, 예. 그러면 더더욱 주식에 더 가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채권마저도 주식. 안 되니까. 예, 예. 아.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주식 비중을 좀 늘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실 아파트하고 뭐 주식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집은 사는 거니까요. 네네. 그런데 KB 국민은행에서 주택가격 지수를 86년부터 발표하는데요. 전국 평균이 한 5.5배 올랐어요. 네. 올 3월까지. 예. 그런데 우리 코스피는 19배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적으로 강남 아파트는 평균 8배 올랐는데요. 이거 전기전자 업종 주가는 무려 109배나 올랐거든요. 아니 뭘로 비교해도 더 높네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식 가지고 있으면은 늘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죠. 네. 그래서 불안해서 오래 못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맞습니다. 어떤 분이 그 삼성전자 때문에 애들 둘 유학을 보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전기전자 업종 대표가 삼성전자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 앞으로도 이렇게 될지는 저도 다신할 수는 없는데요. 예, 그런데 이런 게 추세라는 것이죠. 예. 일본 같은 경우 이제 초고령 사회로 우리보다 먼저 갔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기호 선호도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를 좀 미리 엿볼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일본은 저런 강남 아파트, 뭐 긴자나 이런 데에 대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든 지방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 부동산을 결국 어떻게 처리하나요? 계속 가져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예. 소득이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일본 그 부동산 가격 보면요. 예. 그 35세에서 64세 인구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더라고요. 예. 예. 그 인구가 1990년에 정점이었었어요. 예. 예. 그리고 그 이전까지 물론 그 뭐 플라자 합의 때문에 돈 많이 풀어가지고 부동산 가격도 올랐었습니다. 네. 딱 90년 그 인구 비중 정점하고 네. 예, 그 뒤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 우리나라도 그 인구 비중이 이제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는데요. 네네. 우리나라와 일본하고 차이가 있는 거는 저 전세제도요? 예, 전세제도 있고 예. 수명이 좀 길어진 것 같아요. 수명이. 평균 수명이 길어지다 아. 보니까
예, 그게 좀 연장됐다 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일본 우리 박 교수님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때 떨어질 때는 동경도 같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렇죠. 동경도 예, 떨어졌죠. 그리고 주변 도시는 그 빈집이 많다. 네. 예, 이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나라도 사실 인구 고령화 보면은 일본보다 더 빨리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부동산은 첫째, 둘째, 셋째도 위치다 그러는데 그 좋은 위치 빼놓고는 우리나라도 뭐 장기적으로 인구 구조 보면은 서서히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그게 하여튼 궁금했었습니다. 또 네. 궁금하시죠? 갑자기 훅 들어오시니까 혹시 중국 증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요즘 재미가 없는데요, 중국 증시는. 예, 제가 중국 주식 사라 그래가지고 요새 좀 만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예, 그 보시는 뭐 인사이트라든가 앞으로의 견해. 그러니까 아까 저 예. 2009년까지는 2000년에서 2009년까지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많이 올랐죠. 1% 월 평균 올랐어요. 야, 그 다음에 S&P 500은 0.08% 마이너스거든요. 네. 저는 앞으로 10년은 그런 모습이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보다는 예, 중국이 더 나을 것이다. 네. 예, 제가 그렇게 보는 것은 예, 중국 경제는 이제 과거 뭐 고성장 시대는 지났고요. 네. 앞으로 잘해야 한 4 내지 5% 성장, 소위 뭐 질적 성장으로 가리라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소비가 비중이 커지고 투자 비중은 줄어들고요. 예, 그 다음에 예, 중국이 그 하이브리드 캐피탈리즘이다. 영국의 더 이코노미스트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예, 그래도 저는 금융시장이 꾸준히 발전되리라 보고 있거든요. 그동안 중국 기업들이 사실 그 자금을 조달할 때 증권시장이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은행에서 조달했어요. 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주식이나 채권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자금을 조달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미중 패권 전쟁의 본질은 중국의 자본시장, 금융시장 개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게 궁금했어요. 예. 그 2001년에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리고 작년까지 보니까 약 5조 5천억 달러 예, 미국이 중국에서 적자를 냈더라고요. 네. 저는 미국 입장에서는 그 돈을 다시 찾아오자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보다 잘하는 것은 제조업이 아니거든요. 금융이죠. 금융업. 네. 금융 서비스. 예, 그래서 예. 중국 금융시장 계속 개방을 하려고 예, 중국 금융시장에 지금 뭐 미국계 큰 증권회사 그다음에 IB들이 굉장히 많이 다 진출을 들어갔죠. 늘리고 있거든요. 예. 일본 노무라 증권까지 가고 있습니다. 예, 저는 앞으로 10년은 미국 시장보다는 중국 시장이 시장이다. 상대적으로 더 나을 것이다. 음. 이렇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뭐 중국 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멀리 내다보고 네. 예, 중국 시장은 꼭 꾸준히 이거 사모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대적인 소비주 쪽이 더 소비주 금융주 쪽이 나을까요? 예, 중국. 소비 중심으로 성장하니까 소비 중심으로 하고요. 예. 근데 뭐 저는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서는 중국이 제일 빨리 규모가 빨리 확대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네. 예, 그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건강에 정말 많은 관심을 맞아요. 예,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의 그 전기차나 바이오 헬스케어. 뭐 근데 중국은 뭐 언제든지 그 기업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예, 중국은 그 직접 기업 투자보다는 저는 뭐 간접 ETF나 투자로. 예, 펀드 같은 거 활용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진짜 중국은 제일 무서운 게 그 공시자료를 믿을 수가 없어요 또. 그렇죠. 예. 그래서 진짜 간접 투자를 저도 그래서 한두 개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직접 투자를 못했던 이유가 진짜 믿을 수가 없어서. 루이싱 커피라고. 예, 그건 네. 뭐예요? 스타벅스를 따라잡았던 네. 대표적인 몰랐어요. 중국의 커피 회사였지 않습니까? 근데 회계 조작 얘기 나오면서 한 일주일도 안 걸렸습니다. 뭐 네. 급수직 하락하는데 이제 이런 게 아무래도 아직 차이나 리스크죠. 그렇죠. 믿을 수 있겠느냐. 또 국내에서 보게 되면은 중국의 상장한 기업들 같은 경우도 뭐 PR 뭐 이런 거 계산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싸다고 그래도 네. 예, 신뢰가 더 먼저 갔습니다. 네. 네. 이번에 자본시장 개방되고 외국계 그 금융회사들 많이 들어가면 그런 것도 정제가 좀 되겠죠? 예, 이미 중국의 금융산업은 다 개방해 버렸거든요. 예. 2019년에 은행 산업을 다 개방했고요. 예, 그다음에 작년에 증권, 보험, 자산운용사, 금융산업은 다 개방해 버렸거든요. 이제 남은 게 금리 자유화하고 네. 예, 그다음에 외환시장. 외환시장 자유화인데 근데 중국도 장기적으로 위안화 국제화를 포함한 금융강국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 한국의 이제 자산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서 자산 포트폴리오의 변화에 대한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정보와 그리고 우리 둘의 개인적인 궁금함으로 종합주가지수 추이에 대한 말씀 그리고 중국 주식 요즘 앞으로 지금 주춤하는데 앞으로에 대한 트렌드 전반적으로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도 우리 저 인포맥스 청취자들은 약간 그래도 주식을 꽤 하신 분들이 많긴 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간히 질문해 주신 분들은 이제 막 발 담그신 분들도 계십니다. 예. 그런 분들에게 지금 장시에 대해서 한마디 이런 태도를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 30년 최고수로서 말씀 한번 해주시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냥 좋은 주식 오래 가지고 있는 게 돈이 되는 거고요. 네. 네, 다행히 이제 삼성전자 많이 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단기적으로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물론 제 모델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3분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모델들이 네. 상당히 안 좋게 나오고 일시적으로 환율도 급등하게 나오거든요. 예. 근데 과거에 제가 그런 현상이 있을 때는 또 외생적 충격도 부분적으로 나왔었어요. 예,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제 모델이 3분기에 안 좋게 나올 네. 것인가 이걸 좀 고민하는데요. 근데 조금 더 참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또 그렇게 제 예상대로 떨어지면은 주식 비중을 저는 늘릴 시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밤늦게 정말 귀한 말씀 해주시려고 찾아오셨던 교수님께 제가 많은 분들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고맙습니다.